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상 오늘 얘기를 할 게 좀 많아요. 오늘 얘기할 거는 조금 많은데, 뭐부터 얘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했다가 사실상, 산업 쪽에서는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애플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플이 반도체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라든지 대부분의 경제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삼성도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도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렵구나.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도체의 설계, 그러니까 반도체의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반도체의 아키텍처의 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인텔 쪽의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애플이 어디하고 손을 잡았습니까? ARM. 그러니까 ARM이라고 하는 곳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RM과 손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쪽 방식을 대부분 AP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AP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얘기 나온 김에 갑시다.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삼성은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애플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애플 반도체가 나오는 것이 A9X거든요. A9X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오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인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키텍처 중에서 리스크 방식이 있고 시스 방식이 있어요. 이게 시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리스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RISC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인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까지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CPU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CPU 반도체예요. 이 CPU를 어떤 식으로만 배열을 하느냐면 병렬식으로만 배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병렬식으로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쿼드 코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쿼드 코어가 뭐냐면 반도체 4개를 병렬식으로 바꾼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12 코어까지 나오거든요. 12 코어까지 나오는 것은 12개의 것을 병렬식으로 박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12개의 반도체를 병렬식으로 박았으니까 열이 많이 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의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냉각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팬을 돌려서 열을 빼주는 그 방식을 쓰다 보니까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환경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환경과 왜 연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시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병렬 구성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발열이 많다 보니까 냉각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전력 소모량이 큰 거예요. 양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 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은 데스크탑 방식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 자체는 데스크탑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애플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CPU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CPU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는 대부분이 인텔 거였죠. 다 인텔이었어요. 거의 다가. 인텔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인텔이 독점을 하는 이 부분에서 그냥 인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작게 뭐 더 성능 빠르게 더 발열 없이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병렬식 구조로 꽂았던 거예요. 이걸 왜 얘들 애플이 손절을 하느냐면 이 리스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단순 명령어 구성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에 올리느냐면 모바일 구성에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모바일 구성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방식이 증가했고 가격이 낮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린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방식을 우리가 흔히들 AP, 그러니까 CPU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도 CPU인데,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를 AP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AP를 얘기를 했는데 AP의 전력 소모량과 CPU의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AP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PC의 수요를 역전하면서 실제로 AP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 AP의 1위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ARM이에요. ARM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건지는 아세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래서 그 ARM이에요. 그래서 이 ARM이 이제 어디하고 애플하고 손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리스크 방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애플이 꿈꾸는 건 뭘까요? 애플이 꿈꾸는 건 이 컴퓨터를 없앤다는 거예요. 이 데스크탑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애플이 꿈꾸는 건 이 데스크탑을 없애는 거예요. 애플이 원래 잘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락인 전략이거든요. 락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회사 걸 쓰면 계속해서 우리 회사 것밖에 못 써라고 얘기를 하는 락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면 약 10억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10억 명 정도 되는데 락인 전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락인 전략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충성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강제적 충성도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실상 그래요.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안 그래도 일부러 오늘 갖고 왔어요. 일부러 이걸 갖고 왔어요. 아이패드를 또 들고 왔단 말이야. 일부러. 그러니까 자 봐요. 이 키보드를 이게 PPL 아닙니다. 이 키보드를 내놓은 전략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키보드를 내놓은 전략이 뭘까?
이게 뭐냐면 이것과 이것과 그리고 이것 그리고 시계 이어폰까지 전부 다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전략이 되느냐 하면 락인 전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얘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까지 같이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락인 전략을 통해서 무엇을 하드웨어를 공략했다면 이제 콘텐츠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무엇을 소프트웨어를 공략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삼성에도 길이 열렸다가 아니에요. 인텔하고 손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텔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실제로 얘들이 지금 현재 병렬 구조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얘들은 손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이 리스크 방식을 왜 택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애플은 하드웨어 사업자이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자예요. 아이폰이든 태블릿이든 PC든 TV든 전부 다 연결시키죠.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죠.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애플 TV 플러스 런칭 됐죠. 그 다음에 카플레이어 대부분 다 들어가죠. 신용카드 골드만삭스와 협업해서 신용카드 들어가죠. 우리나라에만 허가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애플 뉴스 플러스도 들어가 있고 애플 아케이드라고 해서 게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현재 서비스 사업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보세요. 지금 현재 아마존이 뛰어들었죠. 콘텐츠 사업에 아마존이 뛰어들었어요. 프라임이라고 해서. 프라임 비디오라고 해서 뛰어들었어요. 넷플릭스 있죠. 디즈니 있죠. 여기에 애플이 가세를 하는 거예요. 애플 플러스가 가세를 해서 콘텐츠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금융 있죠. 아마존이 지금 현재 금융으로 뛰어들었죠. 알리바바 뛰어들었죠. 텐센트 뛰어들었죠. 지금 페이스북 뛰어들려고 하죠. 여기에 애플이 뛰어들어서 여기에서 금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재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 특히 전자통신 쪽에서의 산업의 흐름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재편 구조를 만들어서 독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산업에서는. 그러고 나서 하드웨어 쪽은 어디예요? ARM이라든지 홍콩 회사 같은 경우에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이 CPU를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실 삼성이 들어가기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은 CPU를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삼성은 램을 잘 만드는 거고 램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거고 얘들은 CPU를 만드는 거예요. 삼성이 CPU를 만들지 않아요. 삼성이 AP를 만들진 않는다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예, 여러분들도 당연히 혼란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란 말이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이란 말이에요. 애플이 유일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애플하고 구글이야. 근데 구글은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안드로이드에 붙이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드웨어를 만드는 애들이 선택적 사양으로 쓰는 거니까. 구글을. 근데 얘들은 애플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100% 활용하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애플 애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그래서 이 CPU를 가지고 간다라는 건 IoT를 만들 가능성이, IoT, 제대로 된 IoT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꿈꾸는 건, 애플의 비즈니스 전략은 이거예요. 애플의 비즈니스 전략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콘텐츠 제휴를 늘려서 뭐를 하는 거야? 하드웨어로 락인 전략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드웨어로 락인 전략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락인 전략 만들어서 콘텐츠로 늘려가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애플 주가를 보시면 알아요. 애플 주가가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CPU 발표하자마자.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기대하는 거거든. 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애플의 콘텐츠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겠군. 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은 출시를 하는 순간 AP가 달린 컴퓨터를 맥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컴퓨터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 가볍다라는 게 실제 무게가 가볍다가 아니라 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가벼워질 뿐더러 그 가벼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링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아마존에서 아마존 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링이라고 해서 반지처럼 차는 거예요. 반지처럼 차는 건데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엘리사하고 연동돼서 이제 반지에다가 말을 걸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지에 대고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겠냐고요.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애플 이게 이어폰이 나왔을 때, 무선 이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무선 이어폰 다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무선 이어폰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지. 무선 이어폰을 왜 만들었을까? 그냥 단순히 운동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그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애플 워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의 리듬을 봐주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러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다 락인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내가 여기에서 다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디에서든지 다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애플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도 똑같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드웨어로 살아남아서 얘들하고 경쟁하든지. 근데 이건 레드오션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애플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마존,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이런 애들하고 왜 싸우느냐면 아직까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레드오션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0억이라며 10억 명이라며 이 컨텐츠를 조금씩만 사와도 사실상 애플을 쓸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얘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삼성도 두 개예요. 우리가 자꾸 애플하고 삼성에 대한 라이벌 구도로 가는데 이 라이벌 구도는 핸드폰 빼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핸드폰 빼고 뭐가 있어요? 예, 스마트폰만 경쟁 구도인 거고요. 그 외에는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이 선택해야 될 길은 두 가지예요. 이쪽으로 해서 CPU 싸움으로 해서 레드오션에서 기똥차게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램 시장을 장악해서 1등을 하든지.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은 통신이 더 중요해지거든. 램보다. 뭐가? 5G가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5G는 어찌됐든 화웨이나 인텔이 잡고 있고 퀄컴이 잡고 있잖아요. 5G는. 그래서 얘들은 삼성은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의 위기는 지금부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CPU 시장 판도가 바뀌어요. 애플 때문에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애플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다른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은. 걔들이 인텔 걸 쓸까요? 천만의 말씀. AP로 갈아타게 됩니다. 왜? 이것도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환경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린 컴퓨터로 자꾸 변해갈 거란 말이지. 그럼 그린 컴퓨터를 가기 위해서는 AP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점점 소프트웨어는 가벼워지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을 믿고 계속 무겁게 갔잖아요. 윈도우 체계를 계속 무겁게 했잖아. 인텔을 믿고. 그러면서 다시 윈도우가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AP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AP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윈도우 체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장착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OS는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제는 컨텐츠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하드웨어로 가든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역시 우리 저번 시간에 현대 얘기했잖아요. 현대자동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꾸 연계를 해 나가잖아요. 그게 생존 전략이거든. 근데 삼성의 생존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야, 삼성 1등이지. 삼성 진짜 최고지. 라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내년에는 파리기후 변화 협약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제재는 들어오게 될 거고 거기에서 그린 컴퓨터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CPU는 AP로 가서 점점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가벼워질 거고 그렇게 해서 저렴한 컴퓨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가벼워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점점 싸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싸게 가고 싸게 가게 된다면 얘들은 하드웨어로 남길 이유가 없죠. 그 하드웨어에서 락인을 걸어버리면 소프트웨어로 가서 서비스 전략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현재 1년에 버는 돈이 5천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뭘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로는 삼성한테 안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버는 돈이 엄청나단 말이죠. 왜? 부가가치가 크니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은근히 소프트웨어 중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콘텐츠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콘텐츠웨어 중에 2번씩 반복 결제하는 거 없어요? 있을걸? 이거 다운받아 놨는데, 이거 내가 스트리밍 걸어놨는데 기한 지나가지고 근데 또 보고 싶은 거지.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서 구독 경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다가 이런 금융은 뭐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 빅데이터까지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들 약간의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사회, 미래의 디스토피아적인 사회라든지 아포칼립스의 사회에서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독점화거든요. 기업의 독점화는 사실상 매우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의 독점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얘들이 왜 뛰어들었겠어요, 금융에? 얘들이 금융에 왜 뛰어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대 금융이 제가 사모펀드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거대 금융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메가뱅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아무튼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삼성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이 어떤 전략을 취하겠죠. 어떤 전략을 구사는 할 겁니다. 구사는 할 건데 그렇게 전략을 구사하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에게 기회가 아니라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체육계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최숙현 선수가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유가족들이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올라오고 내용 보니까 가당치도 않더군요.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갑질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건 아주 가벼운 거더라고요. 밥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3일 굶기고 슬리퍼로 뺨을 때리질 않나.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탄산음료 시켰다고 20만 원어치 빵을 먹이면서 가혹행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격 모독인 거거든요. 인격 모독인 건데 이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저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분노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시사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인문학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혹행위는 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가혹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어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가혹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중심에는 항상 주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모자가 있는데 왜 주모자가 흐려지느냐라는 거예요. 흐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모자의 근접성이나 존경으로 인해서 폭력이 나타나고 이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면죄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왕따의 심리학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왕따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린치를 처음에 가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힘센 한 명이 어떤 한 명을 괴롭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괴롭히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혹행위거든요. 이게 뭐냐면 집단 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단 최면에 걸려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가혹행위는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체육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느냐? 또는 우리가 군대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죠. 군대에서도 가혹행위, 구타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요 책, 살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살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무리를 짓게 되면 누구든 감정이 고양되기 마련이다. 공격성이 존재한다면 무리 속에서 공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쁨이 존재한다면 기쁨 또한 군중 속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로 보아 공격자 앞에 놓인 거울은 그 공격성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단, 이는 그가 공격적인 입장에 놓여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 거울은 그의 비공격적인 성향을 더욱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군중의 영향력은 거울과 같아 주변의 사람들은 서로 행동을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행동 패턴의 강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거예요.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무리 집단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일으키고 공격성을 가지게 되면 이 공격성은 계속해서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당연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패턴의 강도는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면 집단을 해체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는 거지. 집단은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면 좋은 방향 쪽으로 전염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이 윤리적이어야 된다. 근데 그 한 명 자체가 존경심이라든지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성이 전파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왜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왜 운동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운동하는 대부분은 경쟁의 상태 또는 전투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집단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이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 자체가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의 비윤리적인 사람, 권력을 가진 비윤리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전염병처럼 확 돌아버린다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라는 곳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는 합법적으로 살인을 배우는 곳이에요. 군대라는 곳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총을 쏘는 행위는 살인을 가르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 못해요, 그건. 근데 기본적으로 총을 쏠 때의 관역은 동그란 관역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사람을 쏘진 않죠. 관역이 사람이진 않잖아. 올림픽 정신은 평화니까. 그래서 양궁이든 사격이든 원래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데 뭘로 가는 거예요? 원으로 가는 거고,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폭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기에서 비윤리적인 한 사람이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이 집단의 폭력은 매우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체육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좀 맞아야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죠. 야, 정신 차리려면 좀 맞아야 돼. 이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 가혹행위가 같이 나타난다고. 학교 똑같아요. 학교에서 협업하는 걸 가르쳐, 그러니까 경쟁이 1도 없는 상태에서 협업하는 걸 가르쳐 줘봐요. 그럼 왕따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 실험에서 나타나느냐면 실제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는 무슨 학교가 있느냐면 놀이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놀이학교? 전 우리나라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러냐면 얘들은 대부분 20살 때부터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지. 실제로. 그때 어디를 가느냐 하면 놀이학교를 가요. 2년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거기서는. 공부를 안 하고 2년간 놀이학교를 가요. 그럼 놀이학교를 가서 뭐 하냐? 뭐 할까요?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놀아요. 여러분은 미친 듯이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친 듯이 놀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완전히 탁 놓고 몇 개월간 확 놀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놀면 뭐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확 놀면 되게 웃기게도 사람들은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자발적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웃기게도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놀이학교 가보면 6개월 딱 들어가 보면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 견학을 한번 가봤는데 딱 가면 6개월 정도 된 친구들, 1년 정도 된 친구들, 2년 가까이 된 친구들이 눈에 쫙 보입니다.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은요, 막 놀아요. 막 밖에서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놀아요. 근데 한 1년 가까이 된 친구들은 어딘가에 앉아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거나 책을 읽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책을 자꾸 읽어라 하니까 읽기 싫은 거야. 공부해라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가 봐. 그러다가 2년 가까이 된 애들을 보면은 뭔가 뭘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어요. 모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 안에는 경쟁이 없고 놀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경쟁도 없고 투쟁의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지만 뭐가 없느냐면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학교처럼.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서 가혹행위가 다르죠. 안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학과에서 가혹행위 잘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웃긴 건 학과에 학생이 많을수록 가혹행위는 덜 일어나요. 왜?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혹행위는 안 일어나요. 왜? 싫은 애는 안 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는 반드시 폭력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 폭력의 거리에 대한 문제예요. 폭력의 거리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일단 첫 번째,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적 거리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 폭력을 행해도 된다라는 기본적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쟤는 열등한 존재야. 가르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쟤는 열등한 존재야. 가르쳐야 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도 돼? 폭력을 행해도 돼.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미성년자를 미숙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상 어린아이들도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아니냐는 그건 어른들의 잣대인 거고 그들의 한도 내에서는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루소의 에밀에 나온단 말이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루소의 에밀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루소의 에밀이 소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에밀이라는 아이가 커가는 그 과정인 건데 루소의 에밀에서 보면은 에밀이라는 에밀한테 뭔가를 물어요. 물으면 기다려요. 대답을 할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A냐 B냐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의 교육은 어땠느냐면 어른들이 A를 선택했으면 좋겠으면 강요해요. A야 B야 물어보지 않아요. 너 A 잡을 거지? 너 A 할 거잖아. 그지? A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것이 왜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폭력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폭력은 안 돼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누군가를 때리면 안 돼라는 것을 배웠지 왜 안 되는지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선택지에서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다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역할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무단적 거리로 이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순간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폭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알잖아요. 일진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면 알아요. 굉장히 낮춰 불러요. 그렇잖아요. 친구라고 얘기 안 해요. 얘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얘를 왕따를 시키는 순간 얘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얘기할 때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친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두 번째 이 폭력도 있어요. 대의와 명분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이게 체육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력을 행할 때예요. 이게 도덕적 거래예요. 대의와 명분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때려요. 예를 들어서 때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매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을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예의 범절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이것이 죄가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그래서 가혹행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문화적 거리로 열등한 존재라고 보면은 얘가 열등한 존재가 아닌 걸 깨닫는 순간 폭력은 멀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도덕적 거리가 실제 도덕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의와 명분을 자기들이 찾아버리는 순간 완벽한 폭력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리고 기계적 거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즉 도덕적 거리도 먼데다가 여기에서 이 사람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기계처럼. 그럴 때 이 사람에 대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경쟁이 낳고 1등만이 살아남는 그 스포츠계나 1등만이 살아남는 학교 또는 1등만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혹행위나 폭력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그들은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폭력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대부분 공개 처형을 했잖아요. 공개 처형을 했잖아요. 그 공개 처형을 할 때 살인을 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잖아요. 그러면 공개 처형한 날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왜일까? 공개 처형장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몰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도둑질을 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면 공개 처형한 날 도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광장으로 전부 다 몰리니까. 또 다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경쟁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경쟁보다는 협업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협업 안에서 공감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도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협업이 중요하냐? 이제는 1등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등과 2등이 힘을 합쳐서 또 다른 1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기업들의 생태계를 보면 알아요. 독점적인 1등은 없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누군가가 만나서 누군가와 누군가가 협업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가는 그 시기가 뭐냐 하면 지금의 시기예요. 이 시기를 벗어나야 폭력이라는, 물론 협업의 상태에서도 폭력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항이라도 하면 될 텐데, 고발이라도 하면 될 텐데 왜 저럴까? 또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을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죄책감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잖아요. 그것 또한 심리학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장기간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날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분노를 합니다. 화도 한 번씩 내봅니다. 반항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수용을 해버립니다. 맞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가혹행위가 당연하게 돼버립니다. 이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력을, 여기서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소위 말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어떤 애가, 가해자가, 가해한 학생이 왕따에게, 왕따를 오늘은 왠지 얘를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너 오늘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오늘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서 얘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다. 이게 폭력의 심리학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기인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요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 얘기하고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 여러분들 사건 개요 아십니까? 이걸 사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사기냐? 자, 보세요.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약 한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옵티머스 펀드라는 게 있는 거야. 옵티머스 펀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옵티머스 펀드가,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처음에는 헤지펀드 회사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라고 얘기를 해서 사모펀드.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느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펀드를 하도록 유도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사모펀드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모펀드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뒤에 쭉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런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9인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적은 인원으로 적은 인원으로 그 자금을 운용하는 거예요. 적은 인원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지금 요 정도 작은 인원이면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이게 투자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사모펀드가 결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다르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모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회사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펀드를. 우리 채권 이만큼 낼게, 채권 사주세요라고. 그럼 이거는 그냥 펀드 회사들이 이익이 얼마 정도 나겠네. 이 회사는 어떤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요. 다 감시를 해요. 왜? 여기 작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사모펀드는 작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작전이 들어올 수가 없느냐면 소수의 인원 돈으로 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나면 서로 배당금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모펀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려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사모펀드야. 작전이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사모펀드가 되려면 안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펀드사가 어떤 채권을 물어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채권을 물어와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협력사가 있어요. 이 공공기관 협력사는 뭐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외주를 받은 애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누구한테 NH하고 지금 현재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들 이런 우리은행들이라든지 이렇게 펀드로 사모펀드로 투자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던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들한테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우리가 공공기관 협력사하고 만들어서 어차피 공공기관에 얘들이 수주를 주면 얘들 돈 안 떼먹을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들이 초반에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투자를 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얘들이 다 끝나고 나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챙기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옵티머스 펀드사였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옵티머스 펀드사에서 그러면 야 이윤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윤을 안 줬던 거예요. 여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윤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배째라 했던 거야. 그래서 소송도 걸고 계속 소송도 걸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고 봤더니 얘들은 부실기업 채권을 매입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부실기업 채권을 했겠어요? 매입했겠어요? 싸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공공기관 협력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실채권을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탁결제원에서는 이거를 그래 공공기관 꺼내 라고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장난질인 거지. 이게 우리나라 금융이 얼마나 펀드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고 그리고 얼마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시사인문학 할 때마다 산업군을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펀드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산업군을 매우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얘들의 재무제표만 보고 얘들의 뭐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사업 방향, 산업에 대한 것들, 신용도만 보고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국제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보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펀드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옵티머스라는 펀드사 하나가 들어와서 전체 시장을 교란시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기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기지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느냐? 못 받아요. 왜? 왜 못 받겠어요? 사모펀드잖아. 자기 의지로 돈을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NH투자증권에서도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NH투자증권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저쪽에서 받은 채권이니까, 어차피 저쪽에서 받은 사모펀드니까 우리는 그냥 사모펀드를 팔았을 뿐인 거니까 대행해 준 것밖에 없다. 그거 누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행해 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대행 쪽에서도, 그러니까 보세요. 펀드 현황, 한국투자증권의 펀드 현황이 환매 미도래가 120억, 환매 유보가 167억이에요. 무슨 말이냐? 환매 유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돈 못 주겠다야. 뒤로 미루자야. 환매 미도래, 아예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 못 주겠다예요. 근데 그 다 못 주겠다가 개인이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개인들이 야 이거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약 한 5천억 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이걸 못 돌려받아요. 정확하게. 왜 못 돌려받느냐? 사모펀드라서. 지가 자발적으로 넣어놓고 지가 자발적으로 까먹은 거니까.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주가 교란인 거거든요. 주식의 시장,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간단한 사기 수법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탁결제원까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냐 하면은 외국 금융들, 이런 시그널이 뭐냐면 외국 금융들이 마음만 먹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금융을 휘저으려면 마음껏 휘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경제학 공부 잘하는 사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금융 용어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고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된다고. 오히려 산업에 대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산업 분석을 안 하려고 해요. 왜일까요? 힘들어요, 산업 분석이. 산업 분석 자체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열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이공계열이라서 리스크 반도체를 알고 다 아나?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건 공부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금융에 대한 각성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듯이 아마존, 어디 전부 다 금융이 아닌 정보통신 계열의 회사들이에요. 얘들이 금융으로 뛰어들었다는 건 메가뱅크, 기존에 있었던 메가뱅크들이 약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당연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뭐 페이스북, 얘들이 금융으로 뛰어드는 걸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얘들. 막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이 메가뱅크는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지킬 것이냐? 아니요, 얘들도 이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은 변해가야 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헤게모니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자기들의 권력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을 꿈꾸면 혁신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혁신은 권력을 놓는 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옵티머스 매출 채권 펀드라는 이것 자체의 문제를 우리는 봤고 불과 그전에도 사기 사건이 있었고 폰지 사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새에 금융의 흔들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은 굉장히 큰 약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금융은 변해가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무엇을? 금융이 변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얘기 좀 해줄까? 얘기 좀 해볼까? 금융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금융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요거는 제가 그냥 아예 그냥 강의를 해드릴게요. 금융은 어떻게 변해 나가야 될까?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화폐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화폐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디지털 변환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화폐 없는 사회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화폐는 신용이에요. 화폐는 신용이에요. 왜 화폐가 신용이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화폐는 실물화폐와 명목화폐로 나눠지죠. 실물화폐는 석유나 금이죠. 석유나 금은 어떤 기업을 신용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나라를 신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지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는 한국은행이라는 것을 신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화폐의 기능이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죠. 화폐의 기능이 상실했다는 건 그 나라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화폐는 곧 그 나라의 신용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화폐가 없는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신용해야 될까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럴 때 화폐 없는 사회로 가면 누구를 신용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용해야 될까? 자, 봅시다. 내가 은행 대 글로벌 기업.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우리은행, 아마존, 누가 더 신용도가 높아요? 아마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마존 페이를 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마존 페이를 쓴다고 이 페이를 쓰지 않는다고 우리 은행에서 발행한 우리 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아마존에서 발행한 아마존 카드를 쓰고 아마존 페이를 쓰지. 그렇게 써도 문제는 안 생기니까. 아마존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신용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가은행의 역할은 자신들의 신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시가총액을 높이든지 BIS 비율을 높여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든지 즉 BIS 비율을 높이든지 자기 자본 비율, BIS 비율을 높여서 안정적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시가총액을 높이든지 시가총액을 높이려면 대단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산업 분석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대한 산업 있잖아요. 이걸 막 육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 시가총액도 올라가는 거지. 왜?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주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의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시가총액도 늘어나겠죠. 아니면 안정적으로 BIS 비율을 늘려가든지. 근데 BIS 비율을 늘려가려면 원래 부자여야 돼요, 얘들은. 근데 우리나라 은행 중에 원래 부자인 데가 어디 있어요? IMF 이후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시가총액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상품을 소비하게 할 때의 원칙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마존의 소비의 원칙, 그리고 이베이의 소비의 원칙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소비자를 소비하는 줄 모르게 소비시켜야 돼요. 소비하는 줄 모르게 소비시켜야 돼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응? 물건을 뭐 사는지는 알지.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야지. 완전 쉽게. 완전 쉽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마존 무인마트 있잖아요. 아마존 무인마트. 아마존 무인마트에서 이제 뭐를 도입하느냐 하면은 손결제를 도입합니다. 그거 아세요? 정맥결제를 도입합니다. 그 정맥결제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손만 뚝 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트에. 그러면 내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안에. 내 생체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사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끄집어내서 바구니에 담고 나옵니다.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마트 가서 물건 들고 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의 정신노동을 대신해 줘야 돼요. 정신노동이 뭘까? 뭘 사야 될지 고민하는 거. 뭘 먹을지 고민하듯이 우리는 가면 뭘 사야 될지 고민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왜 정보통신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얘들 지금 3D 스캐너까지도 3D 스캐너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 그게 왜냐하면 의류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3D 스캔한단 말이에요. 해놓고 아마존에 내 생체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시켜 놓으면 뭐를 하느냐면 내 얼굴과 내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개인 코디네이터가 생기는 건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옷을 입으려면 말 그대로 개인적인 센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센스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바쁜 사람은 또 안 돼.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진짜 옷 못 입거든요. 옷을 진짜 못 입는데 그나마 정장을 입어서. 그래서 저는 맨날 가면 DP돼 있는 거 그대로 사요. DP돼 있는 거 그대로 사고
DP돼 있는 거 그대로 입고 나와요. 항상. 넥타이도 똑같아요. 넥타이도 똑같이 딱 DP돼 있는 거 그대로 사고 그대로 입고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상 정신노동이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은행 가서 이 상품 있습니다. 이 상품 있습니다. 이 상품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어떤 게 좋고요. 어떤 상품은 어떤 게 좋고요. 이제 소비자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의 재무제표를 달라. 내가 재무제표를 짜줄게. 너의 재무 상태를 내가 확인해 줄게. 이걸 원한다고요. 은행의 역할인 거예요. 개인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개인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짜주는 거. 그래서 알아서 수익을 늘려주는 거. 그래서 알아서 뭐를 해주는 거? 소비를 시켜주는 거. 이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시키되 그 소비,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소비를 시키고 그 소비를 시킨 것들을 통해서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목을 특이점이라고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특이점이라고 잡은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 사태든 무슨 사태든 간에 이러한 대부분의 사태들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은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뭔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사를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기본소득인가 라고 해서 박원순하고 이재명이 유튜브에서 토론을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기본소득의 이념 차이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자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 국민 고용보험은 복지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노동자인 거고 고용활동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활동만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고용보험을 지급해 주자.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용보험. 그러지 말자. 기본소득을 주자. 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본소득제예요. 이거는 실직자 대상, 이거는 전국민 대상. 그렇게 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더 늘리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 예전 같았으면 노동과 자본이 교환되면서 이것이 숭고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과 자본이 교환되면서 노동은 숭고한 대상으로 변해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가는데 그 발전시켜 가는 그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청교도 윤리예요. 종교적 윤리란 말이에요.
그 종교적 윤리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런 거 있죠.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소위 말하는 천직의식이에요. 내가 노동을 하는 이건 나는 천직이야 라고 하는 천직의식. 그리고 금욕정신. 이 두 개가 청교도 윤리거든요. 이 두 개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즉 노동은 숭고한 대상이고 그리고 그 숭고한 대상으로 얻은 자본을 뭐 해야지? 아껴서 자본을 축적시켜야 된다가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왔던 원동력이에요. 그런 자본주의가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 고용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죠. 왜? 이 사람이 실업을 당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이 늘기는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6개월 70% 받고 있거든. 자기의 월급에서 60에서 70% 그리고 6개월 받고 있거든. 근데 사실상 6개월 동안 구직활동해서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정확하게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 실제로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필요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은. 유럽처럼 3년간 80%, 90%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1년에서 2년 정도 7, 80%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근데 기본소득 자체는 달라요. 기본소득 자체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노동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은 소비를 위한 노동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즉 예전에는 경제의 참여자로서 소비자가 아닌 노동자였다면 이제는 경제의 참여자는 소비자로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가 되면서 어찌됐든 일자리를 뺏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로봇에게 일자리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로봇공학이 발달하고 로봇 대체를 많이 한 독일도 거의 한 40%대거든요. 대체 인력이. 근데 우리나라는 6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자리의 65%는 로봇에게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대부분 단순 노동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노동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깔려서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을 놓아두지 않잖아.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잖아. 늘 이성적이어야 되고 늘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기계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토목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를 얼마만큼 싸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디자인을 얼마만큼 예쁘게 하고 공간을 확보하며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며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원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 기어 축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로봇으로 또는 AI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설계를 하는 사람은 대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설계를 하는 사람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의 심리를 아는 사람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화는 시켜서 될 수 있겠지만 그 심리를 파악하는 정도는 사실상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경제는 이제 생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자본주의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그래서 마르크스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노동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사람들과 연결해주며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노동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목적이며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내적 재화, 그러니까 자긍심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나의 노동은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하면 자긍심을 주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자긍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얻는 노동. 그 노동엔 로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동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는 것보다 많이 남아도는 잉여 인구인 상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분배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구의 상당수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말로 못 닿을 만큼 호화로운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1890년대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1890년대 이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분배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더 이상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은 세상,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뒷받침되는 세상은 이를테면 보다 활발한 사회 참여와 지역 참여도 가능케 해주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재능을 소득을 올리거나 이익을 내는 데 쏟지 않고 개인적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상.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 이게 올바른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죠. 이게 기본소득이에요. 우리는 이제 분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고용보험 늘어나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 고용보험이라는 개념보다는 고용보험을 늘려서 실업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전 국민은 무엇을?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적 삶의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 삶의 보장을 받았을 때 우리의 직업은 달라질 거예요. 나의 자긍심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되었을 때 우리는 로봇, AI, 그리고 나의 직업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특이점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느냐면 산업구조가 변화됩니다. 아까 애플 얘기했듯이 산업구조는 재편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변화, 기본소득제든 아니면 기본소득제든 아니면은 금융의 변화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오게 될 겁니다. 2021년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파리기후변화 협약, 환경에 대한 변화가 먼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 갈 거고, 두 번째는 그린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소비 촉진. 그러나 금융은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제로레이트의 사회. 이미 제로레이트의 사회라는 것은 금융은 힘을 잃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것의 또 다른 건전성, 또 다른 변화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변화하면서 우리의 이데올로기, 생각들이 전부 다 변해가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또 다른 특이점을 마련했고요. 기반이 됐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2021년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몬드리안의 작품입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인데, 몬드리안의 작품은 사실상 그 모더니즘의 화가로서 결정짓는 현대화가, 그것에 대한 특이점을 그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몬드리안은 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도시적인 거거든요. 모더니즘한 것인 거죠. 선과 면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각진 것. 전혀 자연물적이지 않는 것들. 자연과는 거리가 먼 것들. 완전히 인공적인 것들. 인공적인 것들로서 20세기의 사상을 투영한 사람이에요. 몬드리안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21세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몬드리안이 아닌 또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우연에 의한 것들, 해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특이점이 나오면서 또 다른 시기가 또 도래되지 않을까 해서 20세기의 특이점을 만들어냈던 화가인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오늘 시사인문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